진짜 요즘에는 아웃도어가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회사 온다고 이런 셔츠 같은 거 넥타이 입지 뭐 실제로 밖에서 활동할 때는 다 아웃도어 브랜드들만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황사 때문에 뭐 밖에 잘 못 나간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결국 뭐 계속 나가게 되죠. 아무래도 따뜻해지고 또 뭡니까? 리오프닝 되고 하니까. 자, 좋습니다. 1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경상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깥 활동 좀 많이 하세요? 아니면 좀 실내 활동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우리 출연자분들은 왜 그렇지? 다 그렇던데. 그래도 옷은 좀 아웃도어 브랜드들 많이 입으세요? 아니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네네. 추리닝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는 많이 입죠. 아, 그래요? 네, 좀 광고에 나오는 그런 아웃도어는 아니고 정말 편한 옷 좋아해요.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그건 아니고 네. 아웃도어 브랜드는 아니고 네. 그냥 정말 편한 옷. 소위 말해 추리닝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브랜드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자 이제 우리가 뭐 넷플릭스 실적도 나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밤에 있다 내일 이제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좀 하락하는 것 같고 음, 시장이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이제 신규 가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도 좀 있었잖아요.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작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내용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이제 뒷단에서 이제 설명되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불분명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주당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아니면 매출이 증가했던 부분들을 볼 때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 인하가 4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인도량과 겹쳐가지고 아마 그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비교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을 하면서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시간 내에서 좀 하락하는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빅테크들도 뭐 이렇게 좀 안도하거나 낙관하기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보니까 네네. 분위기가 뭐 하락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조금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순증 가입자, 그러니까 가입자 순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었나요? 아니요, 저희 못 들었었어요. 그렇죠. 저는. 네. 근데 공개를 안 했다. 이건 뭐예요? 그것도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저도 줄었나? 아니면 뭐 횡보가 있었나? 여러 네. 가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사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 공유가 금지되잖아요. 네네. 그거 좀 유예시켰거든요. 유예시킨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원래 그거 해가지고 좀 수익이 좀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쭉 우리가 좀 생각하거나 네. 바라고 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좀 해결되지 않아지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은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었잖아요. 네네. 광고요금제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공개가 안 됐으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왜 공개를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하면 또 특히 미국 기업을 우리가 좀 투자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적으로 미리 공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좀 실망하지 않게끔 네. 하는 조치들을 해 왔었는데 네. 넷플릭스는 좀 그걸 안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가 모르겠네요. 이게 약간 오버랩 되는 예전에 이벤트가 애플이 네. 2016년인가 17년도에 네. 이제 디바이스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다 그랬었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정책을 좀 바꿨었잖아요. 그때도 반응이 그랬었죠. 이제 안 팔렸나 보다, 안 팔리나 보다, 네네. 아니면 앞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잘 팔렸었잖아요. 네. 좀 그렇게 가려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공개를 안 한 거는 좀 상당히 좀
의문은 좀 많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넷플릭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자, 그럼 지난 밤사이 시장을 좀 총평을 해주시면요. 네, 간밤의 시장 출발은 좋았는데 이제 끝에 가면서 점점 좀 힘을 좀 잃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시간의 순서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있던 이슈들을 좀 뽑아서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었고요. 이제 미국 4대 투자은행 중에서 골드만삭스를 제외하면 다 실적이 예상을 네. 상회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나와서요. 이제 금융주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진행하실 때였거든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2022년도에 금리를 워낙 기준금리 너무 세게 올렸잖아요.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을 많이 쌓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은행의 이익이 좀 감소했던 건데 이제 충당금이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충당금은 네. 회사가 음. 받아야 될 돈인데 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상황 중에서. 그러면 그게 회수되지 않을 확률들을 좀 고려해서 회계상에서 일부를 좀 준비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떼인 돈이다라는 네. 방식으로 좀 준비해 두는 개정 과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체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네. 이번에 그 대출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파산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게 기업 손익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저조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이제 회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충당금인데 네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 좀 높여놨었고 그리고 1분기에도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계속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골드만삭스를 제외하면 다 좋게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의 위기가 3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분기로 쳤을 때 네. 은행 위기 이벤트가 겪고서 나온 첫 번째 실적 발표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네. 대형 은행들 실적 보니까 비교적 괜찮았다. 이렇게 해서 좀 순조롭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이제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은행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소규모 대출 기관인 PNC가 좋은 실적을 좀 발표했고 그다음에 간밤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가 이익이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요 중소형 은행들은 고객들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였잖아요. 네네. 예금이 3월 달에 중간에 좀 급격하게 줄었다가 분기 말에는 결국에는 플러스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급등하면서 오늘 끝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은행들도 아직까지는 괜찮네라는 네. 느낌을 줬어요. 이 부분까지는 정말 좋았었고요. 참고로 우리가 금융주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금융주 없는데요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투자를 하자 안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금융주를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돈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찾는 데는 은행이죠. 은행이죠. 그러니까 즉 소비자 금융의 동향 파악이 좀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보통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나의 소비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경제의 건전성을 대략적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연체가 있거나 네네. 아니면 부실 대출이 발생했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경제에 어떤 고리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좀 계속되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는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대 대형 IB의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 은행에서 오히려 돈을 사람들이 대형 은행으로 옮겼으니까 실적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쪽은 걱정 안 하는데 이제 이번 주 후반에 계속 예정되어 있는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을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봐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좀
5월 초에 있는 네. FOMC에서 한 차례 더 인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지난주에도 글쎄요 올릴까요?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직도 조금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방송 마치고 이제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 정말 3월의 은행 위기가 상당히 좀 긴박한 상황이었구나. 음. 동결을 생각했던 얘기도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라면 5월에도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면서 동결로 가는구나라고 싶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FOMC 위원들의 발언들도 보면은 네. 굉장히 좀 매파적인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표가 상당히 좋게 이제 회복이 됐던 부분들, 네네. 그리고 대부분 글로벌 IB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결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현재까지 많이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팩트셋에서 본 게 S&P 500 기업들 현재까지 나온 게 9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비트. 네. 그렇죠. 물론 뭐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워낙 기대치를 낮게 네네. 잡아놨기는 했는데 그래도 비트를 하고 나오니까 그러면 그 금리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상황으로 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 순간에 좀 있었던 이벤트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5.75%까지 자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전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까지였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5월에 0.25% 인상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두 분들 말씀하셨던 성향이 공통적으로는 매파적이었었고요. 네. 어저께. 그러면 아니,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뭐 몇 달 전에 7%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가상선 상단에 있는 네, 수치를 그쵸. 말했던 거긴 하죠. 그래도 좀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핵심은 현재 5.75가 변한 게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맞아요. 어떤 그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론의 최상단을 가지고 의미한 거고, 이론상의 금리죠. 네, 최상단을 의미한 거고 현실적으로 주장했던 금리 수준은 5.75%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분은 변한 게 없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분 말씀이 일단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좀 보여졌고요.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팬데믹 이후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저축이 네. 많아서 계속 소비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고용 시장도 너무 좋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라파엘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은행 위기가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말한 것들에서 고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3.6%를 네네. 건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 반전했었던 걸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매물을 좀 추리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네.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도 하고 있었어요. 이 양극단이거든요. 경기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경기가 너무 나쁘거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거야라는 그 주장이 강할 때는 사실 경기 침체 걱정을 좀 안 했었고, 네. 왜냐면 경기 너무 좋아서 계속 올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많이 안 오를 거야라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침체 걱정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금리는 오를 거야. 더 실적도 오를 좋고. 거야. 네, 실적도 좋고 하니까 금리 더 오를 거야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근데 경기 침체도 나타날 거야라는 네. 걱정이 양쪽에서 단점과 단점만 모아놓은 이제 시장의 우려들만 모아놓은 상황이었던 것 근데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또 크게 빠지진 않고. 크게 빠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방향성 없는 전망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되게 어. 전망은 있는데 둘 다 방향성이 너무나 엇갈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뭐 CNBC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지금 지표라든지 경기가 그래도 괜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올 것 같다라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라든지, 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하면서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한 4천 명 정도 수준의 직원을 감원하겠다라고 한 발표 내용하고, 아하. 그리고 CFO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체적인 자기네 조사 결과 네. 미국이 향후 얕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네네. 제가 오늘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네. 요거 하나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랑 방송하시면서 자료 준비한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자료인지 네. 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이제 그 프레드라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곳에 들어가서, 네네. 이게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고요. 1991년부터 이제 2022년 4분기까지 분기 단위로 이제 집계가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요. 네. 여기 끝단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거의 뭐 2019 이때 시즌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연체율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FO가 이분은 그래도 좀 나쁜 의미로 말한 건 아닌데, 그냥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저희한테는 나쁘게 와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연체율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한참 낮아지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네.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소비나 지출 여력이 감소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CF 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계속된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소비하고 있네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계속 남아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았고요. 요 표를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께 그랬어요. 물론 1991년도에 연체율이 5%를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2022년 4분기를 보면은 이게 한 2.5% 밑에 있어요. 비율 금액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이 훨씬 크겠죠. 유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 네. 네. 뭔지 알겠어요.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으면 단 1%만 연체가 되더라도 네네. 과거의 어느 시점하고 비교하면 네. 엄청 큰 금액이긴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경제가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나마 비율로 비교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연체 금액이 늘어나고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비율면으로 와서 이 비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만큼 무리를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네. 비율이 높아야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은 극단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우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 다시 한번 보면 사실 누가 봐도 뭐 올라오곤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낮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굳이 우리가 이걸 갖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그냥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고객님들께 네네. 앞에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진짜 너무 어떨지, 바로 앞에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네. 조금 멀리 보는 것도 아. 낫지 않냐라는 네. 말씀을 좀 종종 드리는데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경기가 좋아? 아니, 경기 침체가 걱정돼? 네네. 당장 앞에를 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네. 건데, 그러면 이 시기를 뭐 3분기, 4분기 이런 단위가 아니라 그냥 네. 내년 중반 뭐 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은 명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지금 올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시장 심리도
아마 되게 민감하게 바뀌긴 할 거예요. 네. 뭐 침체 온다 그러면 또 당일 시장 하락했다가 뭐 침체 안 온다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금리가 또 오른다 그러면 또 하락했다 뭐 이런 변동성은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투자하려면 그런 걸 보는 것보다는 그냥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 건지 네. 이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종목 선정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지나가듯이 나왔던 기사이긴 했는데 전 이게 조금 와닿았었는데요. 레딧이라고 아시나요? 네. 네. 밈 주식의 뭐라고 해요? 산실? 예, 이게 네, 아닙니까? 맞아요. 네. 레딧의 이제 스티브 허프만이라고 하는 이제 레딧 CEO가 네. 레딧의 API 쉽게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네네.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유료화를 좀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좀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있잖아요. 네. 뭐 오픈 AI를 좀 겨냥한 겁니다. 얘네들이 이걸 이용해서 커뮤니티 속에서 유저들이 나눈 대화들을 가지고 와서 네. 언어 학습을 하는데 쓰는 거죠. 언어 모델의 학습에. 아, 지금 오픈 AI가 네. 수많은 몇 개의 매개 변수입니까? 1750억 개 네. 이상이니까 지금 네. 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매개 변수를 들고 와서 그걸 학습을 시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안에 레딧 데이터도 있다는 네. 걸로 얘는 이 기업은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레딧이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그럼 18년 정도 된 거거든요. 음.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온 대화들의 역사성, 시대성 어.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욕성도 많을 텐데. 네, 많겠죠. 네. 그러면 것들은 언어 학습에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거든요. 요거 비슷하게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 4일 날 네.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챗 GPT가 트위터에 접근하는 걸 중지했다라고 차단시켰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무슨 내용인가 했었냐면은 오픈 AI가 훈련을 위해서 트위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네. 그러면 이 오픈 AI 기업의 향후 뭐 거버넌스, 즉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건지 이런 마인드, 네. 그리고 또는 얘네가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 건지 수익 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 안에서 이제 언어 학습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내지는 놀이터 네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머스크가 이런 최근에 대량의 GPU를 구입했다라고 했고 그다음 네. 트위터 사명을 X로 변경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목표를 말을 했잖아요. 최근에 네. 언급했잖아요. 혹시 그 트루스 GPT라고 부르는 그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 작년에 트위터 왜 인수했나? 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네네. 제가 12월 7일 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하고 챗 GPT가 만나면 네. 요 시각으로 글을 쓴 게 있으세요? 네, 트위터와 테슬라 봇이 만나면 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글을 썼던 게 있더라고요. 제 일기로 네네. 썼던 게 있었고 결국에는 트위터를 인수해서 어떤 걸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언어 학습 모델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놀이터라는 거죠. 트위터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딧만큼이나 얘네도 오래됐어요. 2006년에 창업을 시작한 회사예요. 네. 트위터가. 그러면 얘네들도 한 17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걸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좀 재미있는 게 하나 또 생각났는데요. 그럼 이러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많죠. 네. 이거 여기서 특히 AI들이요. 네. 언어 학습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똑같이 묘사를 해보면요. 제가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네. 제 고객들을 데리고 세미나 할 거예요라고 하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네. 커피 한 잔 안 시키고 네. 제 영업하느라 세미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남의 정보 갖고
그렇죠. 네. 남의 공간에서 남의 공간에서 나는 영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딧은 그걸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 괜찮잖아요.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선 좋은데, 네. 근데 스타벅스 점주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쵸, 거니까 네. 레딧 입장에서 상당히 언짢은 거죠. 음. 그러면 향후에 이게 보면 그럼 비용 청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정당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레딧이 API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네, 레딧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레딧이고 네, 오픈 AI면 자, 오픈 AI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야, 나의 데이터를 이용할 거니까 API를 줄게. 대신 나한테 돈을 줘. 네, 뭐 데이터량에 따른 네. 토큰이 됐건 네. 뭐가 됐건. 그리고 테슬라도 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내가 트위터를 갖고 있으니 네, 자, 오픈 AI야, 우리가 트위터에 데이터를 줄 테니 너희는 돈을 줘.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안 할까요? 네, 트루스 GPT를 한다고 아, 했으니까요. 내가 트루스 GPT를 하겠다. 네, 오픈 AI는 주진 않겠죠. 하진 그렇겠네. 않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런 인공지능 할 때 언어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네네.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요 기사에서는 이제 빅테크들은 큰일 났다 네. 이렇게 썼었는데 좀 네. 생각을 해봤어요. 애플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메신저 방식을 통한 이런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범죄죠. 그 메신저. 대화를 학습시킨다는 게. 아, 그렇죠. 예. 네. 저하고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걸 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뭐 도청입니까? 학습을 하면은 네. 네, 이건 범죄잖아요. 네네. 이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메시지나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스카이프나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사용하기 어려울 거고요. 불가능하겠죠.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빙에 있는 연관되어 있는 검색어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거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술 논문이나 뭐 이 학술 자료나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네.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로봇을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우리 챗봇도 마찬가지죠. 물어봤으면 바로 답변이 나오거나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어렵거든요. 네. 이런 자료 가지고는 그럼 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그리고 메타도 왓츠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것도 어렵죠. 왓츠앱도 개인과 메신저니까. 개인이나 특정된 그쵸. 그룹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그러니까 하거나 소위 말해 있었는데 카카오톡은 안 되고 네, 카카오톡은 안 되고 페이스북은 된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네. 이제 반면에 구글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구글 어떻게 보시면 자막 학습을 자꾸 시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몰랐어요. 이게 자막 생성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학습을. 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이 음성 인식도 같이 그쵸. 이제 네. 하고 이게 문자로도 생성이 된 다음에 언어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가장 완벽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할 수 네. 있겠죠. 시도할 수 있죠. 애플도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시도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좀 왜 이 얘기를 좀 여기까지 끌고 갔냐면은 네네. 첫 번째는 아까 일론이 왜 트위터를 샀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퍼즐이 좀 맞춰가는 부분들을 좀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메타가 애플하고 충돌이 있은 후에 네네.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애플의 개인 정보를 네. 메타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네. 메타가 타겟형 광고를 못 하게 됐고 네. 광고가 엄청 줄었었죠. 네. 그러면 메타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말했던 게 돌파구를 찾는 게 돌파구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상당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메타에게는 이게 만약 정말 레딧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네네. SNS 플랫폼 기업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와, 이 기사를 보고 그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너무 견광부에 같긴 하지만 아니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맞아 보여서 네.
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 레딧이 API를 제공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는 기사를 하나 갖고 쭉 AI에 엮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고 있는 메타, 네. 트위터, 뭐 트위터는 이제 뭐 그쪽으로 네. 갔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 애플 TV가 있으니까 네. 아마존 프라임이 있으니까 네. 아마존, 구글 당연히 유튜브도 있고 네. 뭐 다양한 네.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구글 이걸 다시 한번 볼 수 네.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그 기사 하나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이야, 좋습니다. 물론 좀 과한 해석일 수도 네. 있지만 사실 지금 많은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된다는 니즈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구할 거냐를 네. 생각해 봤을 때 그 소스를 생각할 수 네. 있다는 거죠. 작년 10월 정도쯤에 나와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네. 어떤 평균적인 실적에서 눈높이가 맞춰지고 키높이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빅테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처럼 그때도 인공지능이 되게 먼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언어 학습이라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네. 분명히 이 플랫폼, 그러니까 유저를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 특히나 이런 언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참 대단한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조경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